네이버 트렌드에 유시민, 이동호, 설난영, 젓가락을 넣고 제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지난 주말 내내 이제 유시민과 설난영 여사에 대한 검색량이 평소에 비해서 몇 배로 증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펼쳤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골든크로스 결과가 나온다. 판은 뒤집혔고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일단 공표가 금지된 기간이긴 하지만 이제 그 분위기를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골든크로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골든크로스 지금 이 투표율이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사전 투표율인데 네. 지난번에 호남 같은 이제 경우는 거의 한 55%?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이 한 평균적으로 55% 정도 되는 사전 투표를 보였었거든요. 그렇게까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52에서 56까지 이 정도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TK, PK에서는요 23%, 25%, 30%. 아 너무 안 했다. 그러니까 예. 되게 이제 절반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 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TK, PK에서는 본 투표 때 투표하겠다. 사전 투표보다는 본 투표 때 투표하겠다라고 이제 수요가 대기되는 그런 이제 지지층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TK, PK가 전통적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계층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아직 투표하는 것이 뭐 안 하신 분이 뭐 한 70%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투표를 올려준다 그러면은 인구수가 지금 TK, PK 훨씬 많습니다. 네. 호남에 비해서는 한 2.3배 정도 많기 때문에 이 TK, PK에서 투표 참여율을 올려준다 그러면 충분히 뒤집기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중도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이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중도 무당층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데 지금 이제 연이은 이제 유시민 씨의 설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런 이제 아들의 좀 상습 도박이라든가 뭐 또 성폭력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중도층에서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과 무당층에서 국민의힘의 투표를 할 만한 사유가 명백히 생겼기 때문에 네. 수도권에 있는 중도층도 국민의힘 쪽으로 좀 유리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지금 오늘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희망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네. 희망이 아니고 이제 데이터로 데이터 네. 공개할 수 없지만 데이터로 말씀드립니다. 예, 데이터. 네. 데이터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죠. 변호사님, 아까 대변인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 그리고 유시민 씨 발언이 이 스윙부터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학력 여성 노동자 위하를 한 번에 한 큐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기대 안 하던 분들도 이번 이슈 파장력에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골든크로스는 오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엊그제 벌써 일어났죠. 라고 합니까? 저는 이미 골든크로스는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희비 쌍곡선. 예. 네, 희비 쌍곡선 뭐겠습니까? 김문수는 희, 이재명은 비. 김문수는 골든크로스, 이재명은 데스크로스가 저는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흐름을 보면은 우리 측의 흐름보다는 항상 우린 전투를 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난주 가장 큰 물줄기는 하나는 이른바 이재명 후보님의 큰아드님, 네, 뭐 젓가락 발언을 비롯한 상습 도박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후보 가족 검증 문제. 네. 그런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주당으로서는 유사시민 뇌성남 예, 우리 유시민 작가 자칭 작가의 폭탄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프레지던트 킴이 되면은 1등 공신은 설난영, 특등 공신은 유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에 대한 신속한 또 대응도 참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점점 그쪽 진영 사람들은 이재명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재명이 옛날에 쉐쉐 했는데 내가 그게 뭐가 잘못했냐? 라고 얘기를 했고 커피 원가라고 있잖아요. 그냥 120원. 커피 원가 150원 했는데 네. 또 들어서 내가 그게 무슨 잘못했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똑같은 일을 또 유시민이 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비하, 노동 비하 그리고 또 학력 비하
사실 저는 그 권영국 4번 후보님이 왜 가만히 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권영국 후보님은 길가의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차별 없는 세상. 아니 차별 없는 세상을 한다고 해놨는데 민주당의 아방가르드 전위대인 유시민이, 전 유시민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유사시민이 그런 성차별적이고 여성차별적이고 학력차별적인 일을 하는데 그냥 입 딱 다물고 씻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의 뇌는 한쪽으로만 가 있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번 싸움은 중수청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중도, 수도권 그리고 청년들과 관련된데 특히 청년들 중에서도 여성분들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그 이번 전체 유권자가 몇 명 되시는지 아십니까? 4440입니다. 4,440만. 정확하게는 4,436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 댓글에 달렸잖아요. 뭐 사실 지난주만 해도 대한민국 형수연합회에서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고졸, 중졸 여성이라고 하면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분노한다고 하면은 6월 3일 투표로 나와서 2번을 찍으라는 그 말이 제 가슴에 팍팍 꽂혔는데요. 지금 막판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님의 장남의 여성 비하 발언, 성 비하 발언, 나아가 유사시민, 유시민의 정말 학력 차별, 여성 차별, 그리고 또 여성은 마치 남자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비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으니까 기껏 하는 소리가 내재적 접근이 헛소리를 하고 거기다가 내가 말이 조금 거칠었다. 말이 조금 거친 겁니까? 그냥 여자들 싸다고 때린 거 아닙니까? 노동자 싸다고 때린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내가 좀 싸다구를 좀 세게 때렸나? 이런 식의 답변이 있으면은 결국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이가 내가 뭐 잘못했냐라는 천상초나 유화독전 내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에 국민들은 비판을 넘어서 분노하는 것이고 그 분노의 표시가 사실 저는 이번 내일 있을 대선 새벽부터 줄줄줄줄 서가지고 오히려 국민들이 이재명과 유사시민의 싸다구를 표로 때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세게 나오시는데 이게 제 댓글을 보니까 선거는 이제 흐름이다,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검색량을 좀 찾아봤어요. 주말에 저 심심해가지고 네이버랑 구글에다 검색량을 좀 찾아봤는데 네이버 트렌드에 유시민, 이동호, 설란영, 젓가락을 넣고 제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유시민, 이동호, 설란영, 젓가락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27일, 8일까지는 젓가락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었는데 28일부터 이제 29일, 30일, 제가 31일 그래프도 오늘 좀 보고 왔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유시민 99, 이동호 11, 설란영 100, 젓가락 4. 그러니까 젓가락은 한번 훑고 지나갔고 지난 주말 내내 이제 유시민과 설란영 여사에 대한 검색량이 평소에 비해서 몇 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한 5배 정도는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유시민과 그 설란영 여사의 검색량이 트렌드 수치상 아주 폭발적인 수준으로 나왔다.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를 했다 볼 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글 트렌드도 저희가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다른 그래프 저희가 좀 띄워드리면은 구글 트렌드 역시 좀 마찬가지입니다. 유시민 100, 설란영 59 이거는 유시민이 오히려 더 검색량이 많았던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등 개국 공신이 된다니까. 사실 유시민 씨 발언 이슈가 긍정적으로 다뤄진 곳은 없거든요. 그 좌파 진영에서도 그 유시민 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다룬 곳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설란영 여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온 기사가 많았고 피해자로 다룬 기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시면은 여태까지 그 수치를 보면은 국민의 여론을 좀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 네이버나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 트렌드 수치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중의 검색량 증가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상당할 것으로 관측이 된다. 유시민 작가가 무슨 자리를 제안받았는지 알 수가 없으나 그러지 않다면은 저렇게 흥분해가지고 발언할 사람이 아니다. 조이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더 심한 말도 했어요. 그래요? 어떤 거였죠? 저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말씀하고 있을 때 제가 찾아볼게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 네. 조이대 대법원장님 자리에 가고 싶나?
그럴 수 있죠. 대법관. 예, 대법관은 비법조인 대법관. 대법관 한다니 대법관을 대법관일 넘어 수도 있고요. 대법원장을 노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비법조인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그때 이재명 후보 뭐랬냐면은 그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을 취소하라, 철회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고 자중하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자중. 말은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되면 100% 재추진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여기서 뭐 대법관을 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국무총리를 노리고 있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시민 후보가 뭔가 어떤 동기가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선량 여사를 오히려 붕 떠가지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과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거면서 저는 유시민 후보가 이거 다른 배경이 있다.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요 부분은 네네. 그 저기 어디지 털보 김호준이 그럽니다. 그럴 것으로 강력히 추정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다는 건 그렇죠, 아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덕분에 이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유시민 작가 덕분인지 유시민 작가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선랑 여사가 재조명되는데 아주 1등 공식 역할을 했었죠. 뭐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뭐 1,500만 노조를 대표해서 노조위원장을 했었고요. 남편이 노동운동하고 수배당하고 감옥 생활할 때 옥바르지 하면서 그 경제 활동을 전부 다 온전히 설령에서 혼자 다 했어요. 서점 운영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나중에 타가서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위탁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지금 말하는 어린이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돌봄학교. 그렇죠. 돌봄학교.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김문수 후보를 이제 내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선량의 여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김문수 후보가 없었다. 없었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유시민 거꾸로 얘기하죠. 유시민 씨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짧게 좀 예, 말씀드리면 그대로 좀 알려주시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겨야만 내란을 종식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겨야만 지기현 판사가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전환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겨야만 조희대 씨가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할 거야 이딴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돼요. 어마어마를 몇 번을 얘기하는 거지만 대여섯 한 8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어마어마하게 이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너무도 잘 알아요. 이러면서 굉장히 좀 선동을 했습니다.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재판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죠. 이 투표를 통해서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이 그런데 뭐 개표 방송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예. MBC에서 개표 방송 한다 그러더라고요. 상당한 출연료 받으면서 한다 그러는데 역시 그 여성 시청자들도 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고졸들도 볼 것이고 고졸도 노동자도 볼 것이고 예. 또 노인분도 볼 것이죠. 그때 이제 유시민 후보가 했던 말 중에 이 할배 부분도 약간 조명을 덜 받았는데 이것도 할배 굉장히 계속. 노인 비하 발언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냥 할배다라고 얘기해요. DJ보다 나이가 더 어립니다. DJ 후보가 대통령 출마했을 때보다. 그런데 경력은 DJ 못지않게 아주 화려한 경력 가지고 있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예요. 네. 그러면 DJ도 뭐 할배였습니까 그냥? 본인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도 많지 네,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나이 차도 뭐 한 6, 7살 차인가 예. 밖에 안 난다 그러는데 그걸 뭐 할배라면서 비하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노인 비하 발언이다. 예. 참. 그런데 뭐 아무튼 수치로 봤을 때는 유시민 씨가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 아들 논란을 두고도 또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증여세 포탈로 고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증여세 포탈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발을 했는데요. 왜 그렇냐? 우리가 그 지금 벌써 그 장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인입니다. 유명 대학교를 나와서 성인인데 이번에 가족들을 그 신상을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보니까 무직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 무직 그리고 지금까지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근로소득세를 냈는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390만 원 재산 신고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생계 세대 분리가 돼 있으면은 그거 재산 공개 거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뭐냐? 아직까지 같은 집에서 살면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있다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대학교 나와서 성인이 돼서부터 지금까지 무직이고 또 지금 재산이 390만 원밖에 없는데 이번에 그 공개된 그 확정된 약식 결정문을 봤더니만 별치 목록에 엑셀 파일로 이만큼 있는데 2019년부터 2021년 2년인가까지 10월 그러니까 3년이 조금 못 됩니다. 네, 예. 근데 거기에 입금시킨 돈, 판돈이 아니에요. 네. 계속 자기가 이제
그 계좌로 넣어서 도박 사이트. 도박 사이트에 넣는 돈이 2억 3,200만 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냥 단순히 3천만 원으로 그 3년이라 치자고요. 그러면 3, 7, 21, 1년에 7천만 원. 그러면은 한 달에 얼마죠? 거의 600 내지 700만 원을 현금으로 꽂아 넣은 겁니다.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그 20대에 월급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직장도 없고 무직이고 지금 있는 재산이 390만 원인데 어떻게 평균적으로 매월 600 내지 700만 원 되는 돈을 도박 사이트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 돈 자기 겁니까? 자기가 뭘 해가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본인들이 캠프에서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2020년인가 무렵에 부모님들께서 그 아드님한테 5천만 원을 증여해줬대요. 증여. 그런데 딱 보면은 재산 공개하는데 보면은 지금 왜 390만 원밖에 없죠? 그럼 그동안 어디 갔죠? 제가 애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애들한테 만약에 증여를 해주면 그거 어디 합니까? 애들한테 그렇게 도박빚 쓰라고 합니까? 나가가지고 살 때에 전세자금 이런 거 보통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있어야죠. 근데 왜 지금 390만 원밖에 없죠? 저는 이 또한 강력히 추정하지만 아마 도박에서 이런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이번에 신고했는 내용에 보면은 개인 사적 채무 변제라고 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은 5천만 원 줬는데 그 돈이 지금 390만 원 남아 있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느냐? 저는 이거 정말 묻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을 합법적으로 준 5천만 원 이외에 2억 3천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5천만 원 빼면 얼마죠? 그러면 한 1억 8천만 원? 그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포탈이 아니냐. 그리고 도박장으로 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걸 몰랐다. 이제 와서 안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진짜 몰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법원으로 와서 했던 법원의 구약식 결정문을 누가 받았다? 해경군 김혜경 씨가 받았다는 것이 서명이 돼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를 턱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동호 검증금지법, 검증입틀막법을 민주당에서 만들어가지고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하는 것을 아예 하지 못한다. 아예 못한다는 건 뭡니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금지시키고 있는 뭡니까? 검열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검열이 뭡니까? 사전에 못하게 사전에 입을 틀어막는 게 검열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올리면 처벌하겠다는 그런 법을 지금 이동호 비판 검증금지법을 만드는 게 지금 민주당이고 그게 바로 독재로 가는 특급 열차에 지금 티켓을 지금 끊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관련 발언을 했던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사안을 과장 왜곡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허위정보 유포 금지법이라는 걸 뭐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불리더라고요. 이재명 아들 험담 금지법이라고 뭐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불리고 뭐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철회하라고 성명을 또 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2억 3천만 원 이게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거 만약에 부모가 증여한 걸 입증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3의 경로를 통해서 누군가가 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동호 씨는 그걸 밝혀야 돼요. 출처가 어디인지를.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받은 돈이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제3자가 누구냐? 혹시 제3자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 그러니까 성남시장이라든가 어떤 경기도지사 이거를 보고 뭔가 기대를 하면서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면 이거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밝힐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번 대선이 그러니까 막판에 지금 가족 대선으로 지금 결집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 TV 광고를 가족 광고로 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하나 더 드리고 싶으면 이 불효 또 이슈가 또 있어요. 이 지금 아들이 도박에 상당히 중독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할머니 발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2020년 3월 15일 날 발인했는데 이날 발인한 이날 7시부터 11시까지 도박을 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라고 했냐? 이 돈 따가지고 마사지 업소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인한 그 다음 날이죠. 3월 16일 날 실제로 마사지 샵에 가서 후기를 또 올립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안 갔는데 뭐 올리기만 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예, 그때 안 갔는데 예. 올리기만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할머니 돌아가신 날도 도박을 하고 마사지샵에 가서 뭐 본인이 판돈을 받은 걸 쓰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이제 이거는 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가족 전체가 아들부터 시작해서 배우자 그리고 당사자까지 전부 다 이렇게 사법 리스크가 있고 5개 재판, 어머니는 1억 이상 공금위용으로 수사받고 있고 아들은 상습 도박 때문에 이거 사실 치료받아야 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6월에 결혼한다는데 그럼 그 삼천각이라는 그 비싼 곳에서 최소 수천만 원 든다는 결혼식 비용은 또 어떻게 마련해서 결혼했다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결혼은 좀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그거야 뭐 예. 저도 그 부분은 네, 정말 네. 공감하는 게 뭐 사실은 뭐 신부 측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러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친구들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많이 나오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동재 뉴스 캐비넷 단독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민의힘 그 김문수 후보님의 최종 TV 광고 TV 뒷얘기. 광고. 네, 뒷얘기.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제가 마지막 그 시연회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얘기 잠깐 드리면은 처음에 시연은 이재명과 김문수 두 분을 이렇게 딱 대비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네. 결론부터 얘기해 가지고는 우리가 파지티브로 가자. 김문수 후보의 가족들 그 자체를 조명하면서 그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굳이 거기서 이재명이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가족, 예. 그 따뜻함, 여성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을 TV 광고에 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울림이 훨씬 더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짰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도 보셨을 거고 오늘도 아마 뭐 그 주요 지상파와 그 TV조선을 비롯한 또 종편에서도 방송이 나올 건데 예. 꼭 한번 챙겨 보십시오. 그 자체로서도 아주 감동적인 정말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람이 가정에 누군지 뭐 보면은 딱 알 겁니다. 예, 그 사전 투표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저 김문수 후보는 딸과 같이 했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었죠. 청년과 같이 이제 투표를 했었는데 이런 것만 봐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족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국민들이 다 짐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가족이 대선 후보 가족이 사회복지사였던 적도 이번이 처음인 그렇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특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수도 어떻게 보면 감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광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여태까지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자, 사실 이번에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네거티브란 측면을 최종적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그 자체보다는 우리의 감동, 울림, 그 울림이 그 많은 국민들을 내일 투표장으로 이제 보낼 거라 그 자발적으로 가게 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뭐 제 채널에 댓글에 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광고를 보고 제가 내일 기어서라도 투표하러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네. 정말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이란 그 후보 이재명 그리고 배우자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실체를 알고 이 사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민주당의 전 대표였던 이낙연 그 전 총리의 말씀 한마디로 괴물 독재 국가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호소 이런 부분이 내일 본투표로서 완전히 결집하고 그것을 통해서 막판 뒤집는 정말 드라마틱한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막판 뒤집기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시민 씨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젓가락 사건 등으로 여론이 좀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부턴가 언론의 이름을 다는 것이 직접 선수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지난번에는 뭐 대선 직전에 김만배 신앙님 나와가지고 커피 보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번에는 그 같은 곳에서 리박스쿨이라고 꺼내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댓글 조작이다, 뭐 헌정 파괴 내란 행위다라고 민주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난 대선에 이런 공작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 딱 3일 전이죠. 예. 3일 전에 이 방금 똑같은 매체에서 김만배 신앙님 이제 커피 보도를 하면서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앞다퉈 경쟁적으로 보도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 한번 성공해보자. 라는 똑같은 패턴의 또 가짜뉴스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때 김만배와 신앙님은 이게 돈이 오고 갔습니다. 1억 6,500만 원의 현금을 주면서 네, 책값이라고 그 그랬잖아요. 책값이라고 했지만 그게 말이 안 네. 되는 거죠. 책값을 어떻게 세 권에 1억 6,500만 원 줍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또 마찬가지로 가짜뉴스를 공작을 시작한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댓글 조작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지난번에 권리당원을 동원해가지고 드루킹 사건 했지 않습니까? 그때 김경수 지사가 거기서 최종적으로 오케이 했었고요. 그래서 유죄로 해서 본인이 2년 확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 댓글 조작 등을 많이 했었는데 또다시 똑같은 매체에서 리박스쿨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소식을 들고 나와서 확인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것을 일단은 선거를 직전에 바로 앞두고 터트려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인터넷 매체 같은 데서 처음에 터트리면은 이거를 MBC 같은 데서 또 주구장창 보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패턴이 좀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다른 데서 그런 문제 제기하면은 제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이런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좀 전에 이준희 대변인님 또 우리 특보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번 드루킹 사건, 드루킹 사건으로서 우리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 의원님께서 법무 장관님께서 이거 댓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드루킹 특검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누가 잡혀갔습니까? 김경수죠. 김경수가 잡혀갔잖아요. 네. 잡혀가지고 그 결국은 뭐예요? 민주주의의 꽃 중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 과정에서 댓글 공작을 해서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사람의 실질적인 주범이 민주당의 김경수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면하고 복권까지 해줬는데 그렇게 했더니만 홀라당 지금 어디 가는지 아세요? 지금 이재명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이야. 그때 그렇게 음혹한 댓글 공작 킹크랩을 이용해가지고 수천만 개의 댓글을 조작했던 제 기억에 수천만 개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총괄 선대위원장 하면서 이런 지금 어이없는 의혹을 제기를 한다는 것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지 손이 깨끗해야 남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 손은 제일 더러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손을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서 씻어줬더니만 이제 와서 또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저 어제 YTN 12시에 그 방송을 해서 이 말을 했더니만 정말 그 민주당 패널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을 왜 사면 복권시켜줬냐 이러더라고요. 내가 정말 나 진짜 뒤꿈치 돌아가지고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이재명이 그 성남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그 가까이 있어서 지근거리에서 댓글 공작 같은 거를 해줬던 사람들이 지들이 하잖아요. 손가락 혁명군, 손가역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거. 그런데 네. 그게 지난 대선에도 손가역 시즌 2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댓글 관련되는 조직을 다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국민의힘 쪽에 있는 어떤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고 자기들도 그러잖아요. 거기서 국민의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자유통일당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관련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국민의힘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어이없이 그것을 물타기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거고 저건 저겁니다. 김문수 후보님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김문수 내가 그거 시켰냐? 나는 그거 있는 줄도 모른다라고 하는데 마치 그것을 통해 가지고 다른 조직을 마치 김문수 후보와의 어떤 캠프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선거 막판에 그런 식으로 던져 놓으면은 이거 뭐지? 이렇게 하는 사이에 선거는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저 더 골 때리는 게 제가 오늘 지금 방송 오기 직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거 민주당이 고발하니까 어제 참 경찰이 바로 불러가지고 고소인 고발인 조사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무슨 조사를 한다 그 어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대선 개입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의혹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대선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것이 득달같이 경찰이 등장해가지고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사실상 도와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문수 후보님이 대선에 당선되고 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 자초지정이 어떤지도 저희는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경찰 관련해서는 뭐 한덕수 전 총리 출국 금지 사실도 갑자기 알려지고 예. 그래서 그다음에 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뭐 조사를 장시간에 걸쳐 진행을 하기도 하고 요즘에 경찰이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리박스쿨과 관련해서 그 개혁신당에서 입장을 하는 데였습니다. 개혁신당에서 친 이재명 댓글 조작 사이트 DDD 리스트부터 해명하라라고 그렇죠. 했는데 뭐 짧게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22년 3월부터 여론 조작을 위해 만들어진 친 이재명 사이트다라고 개혁신당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통신사, 뭐 신문, 뭐 지상파 등 모든 언론사 기사를 대상으로 댓글 현황을 나쁨, 열세, 보통, 우세, 좋음 순으로 분류를 했다. 그래서 기사별로 댓글 공작, 뭐 화력 지원을 체계적으로 했다. 그런데 여기 가입을 하려면 딴지일보, 제명인의 마을 등 친민주당 사이트 회원임을 인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되니까 슬그머니 사이트가 폐쇄가 됐는데 아직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댓글 조작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어디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와 유사한 어떤 그 뭐랄까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팀이 어디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활동한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대해서 사과도 안 했단 말이에요. 사과 안 했다는 말은 어딘가 몰래 지금 이 대선이라는 이제 이 중요한 이제 순간에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을 일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이 여론 조작이나 댓글 조작으로 재미를 봤을 거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기능을 다른 이름을 해가지고 가동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이제 리박스쿨이라는 것을 프레임을 짜가지고 근거도 없이 그냥 막 무슨 싸잡아서 공격하는 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됐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야 지금 이재명이 뭐 의혹을 제기하거나 민주당에서 뭘 제기한 것은 뭐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막 의혹만 남발하고 이거 믿어도 되느냐? 이재명 후보 자체가 거짓말을 저렇게 쉽게 하고 자주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뒤에 다루겠지만 거짓말을 저렇게 자주 하는데 이렇게 민주당에서 여론 관련해서도 이렇게 실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 이거 오히려 역풍이 더 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